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 발표자 보실 텐데요. 민승규 세종대 석자 교수님입니다. 민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일본 도쿄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치셨고요. 이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정책 연구, 그다음에 농업 관계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걸 오랫동안 담당하셨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초대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셨고,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을 차례를 역임했습니다. 근데 민 교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고 금산에 있거든요. 이 대학의 설립자 겸 운영자로 벌써 한 25년째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전국에 벤처농업인 한 4천여 분 정도가 우리 민 교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소기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한국 농업의 미래 상상 주제라는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소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요, 앞에 이제 철학자의 어떤 혁신 얘기, 그다음에 우리 또 IT 전문가의 과학 얘기, 농업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대한민국 농업도 이 다른 관점에서 뭔가 얘기할 수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디지털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근대 농업사에 들어와서요, 두 번의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1700년도가 되겠죠. 그때 영국에서 윤작법이 개발됩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지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당시만 해도 농지의 3분의 1을 몰렸으니까요. 그게 없어지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근대 농업사의 첫 번째 혁명적인 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잘 아시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녹색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수화 품종이 전 세계에 쫙 보급이 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우리로 치면 통일교가 아마 대표적인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1차 때는 영국이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되고요, 2차 때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농업혁명이 막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어느 나라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심포지엄의 의미가 있는데, 한번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까? 근데 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 이 디지털 농업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생산성의 증가는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거,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 농업을 보시면 우리가 이 국제관계가 막 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식량 문제가 되면서, 이거의 새로운 해결책, 솔루션이 뭐냐? 그때 대표적인 게 AI로 대표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에 우크라이나발 식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굶주리는 인구가 역대 최대 비중. 가난한 나라에 더 치명적이라서 이 위기의 해법을 우리도 이제 국내에 가야 하는 거예요. In the past, farmers would grow more by using more. Bigger machines, more seeds, and more nutrients. This approach alone doesn't work today.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보셨다시피 이런 디지털 농업 변경이 어쩌면 농업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의 기술이 될 텐데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는 AI가 농사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여기 나갔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후배 젊은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2등을 했더라고요.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1회 대회 때 우승한 팀이었어요. 팀 멤버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뭘 물어봤냐면 당신이 우승을 했는데 느낀 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요 인공지능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요 친구가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고 했더니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 농업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새로운 농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농업 전문가들이 있었겠지만 농업의 숙명적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측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의 숙명적 한계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입량은 늘려서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이게 체감하면서 증가하는 게 농업의 가장 숙명적 한계입니다. 근데 이런 농업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농업도 일반 산업처럼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 체증의 법칙으로 바뀔 수 있는 농업으로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세계 농업은 이것 때문에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전 세계를 쭉 돌아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로 엄청난 농업 비즈니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한국 농업인데요. 저는 막 요새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개척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너무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두려운 제 심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정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시죠? 그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져버렸어요. 빠졌더니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때 어떻게 적응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런 디지털 농업 혁명의 이거를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둘러싼 기준과 정의가 바뀝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야말로 창조적 발상이다. 창조적 발상. 자, 여기서요, 저는 우리가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 두 명을 모셔봤습니다. 하나가 케인즈, 한 분이 슈페터죠. 두 분 다 재밌는 게요, 마르크스가 죽은 해에 두 분이 같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회 회장, 한 분은 미국의 경제학회 회장이에요. 초기에는 케인즈가 더 주목을 받았죠. 또 아시겠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케인즈가 제시한 유효 수요 이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공황에서 구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약발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주목받는 게 누굴까요? 바로 슈페터입니다. 결국 혁신이죠, 혁신. 지금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 다 혁신 기업입니다. 근데 한국의 농업은 어떤가 봤더니 여전히 케인즈적 농업 정책이에요.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케인즈적 농업 정책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1995년도에 농업 예산이 8조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농업 예산이 18조입니다. 무려 10조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농업 소득은 얼마 늘었을까? 예산이 무려 10조가 늘었는데 농업 소득은 얼마가 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농업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농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농업 소득은 1995년도에 1,000만 원에서 지금도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명목 가격으로 1,000만 원이에요. 실질로 환산해 보면 그럼 예산이 되죠?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예산은 10조가 늘었는데 왜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을까? 그게 사실은 아까 우리 정혁근 국장에서 말씀하신 이 쌀에 있었습니다. 쌀 소득이 정체입니다. 쌀 소득이 늘지가 않고 줄어듭니다. 또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농업 정책에서요, 200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과거에도 아시죠? 정부 수매. 그러니까 쌀을 정부가 수매했는데 정부 수매 제도가 없어지면서 2005년도에 두 가지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공공 비축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국가가 비축하는 거죠. 그럼 뭐 식량 안보 차원이 그렇듯 치고요. 또 하나가 쌀의 시장 격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쌀이 과잉이 되면 정부가 그 쌀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95년부터 작년까지요, 총 12번의 시장 격리가 만들어지는데 시장 격리한 물량이 333만 톤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1년 소비량이죠. 이 시장 격리하는 매입 비용만 6조 원 정도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을 격리해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지요. 또 주종으로 판매하려면 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지금 비용으로 보면 이 333만 톤 격리하는데 손실 비용이 9조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현 추세예요. 여러분들의 세금 9조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발상의 전환이 되고 관점의 전환이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농업 문제를 논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의외로 보면요, 대한민국에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우리 한우 하시는 분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요. 쌀, 사과, 배, 한우, 양껏 많은 품목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품목이 뭘까요? 쌀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쌀은 기계화율이 98% 이미 다 기계화가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쌀인데 남아 보니까 생산하지 마라. 사료로 하겠다. 이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바꿔봐서 그냥 가장 알기 쉬운 쌀농사 짓지 마라, 사료하자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쌀 농사를 마음 놓고 짓게 할 수가 없을까? 또 이 마음 놓고 짓게 할 쌀을 세계 시장에 팔 수는 없을까? 한국 최고의 기술이 있는 게 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세상을 관점을 바꿔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요.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기호가 하나 있죠? 무슨 기호일까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 겁니다. 물음표라고 하면 뭘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던지다 보면 느낌표는 뭐죠? 야, 이거보다는 감탄사가 되겠죠. 저는 정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어렸을 때 노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요, 에디슨의 정리를 보니까 이게 잘못 와전된 겁니다. 에디슨이 얘기한 거는 노력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인 거예요. 그 영감이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되겠죠.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의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조스라는 영화 다 아시죠? 조스. 이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 영화죠. 그분을 그냥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든 영화가 조스입니다. 근데요, 이 조스 영화를 할 때 주인공이 누굴까요? 조스 상어지. 상어 만드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막 무섭게 움직여야 되니까. 찍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망하게 생겼죠. 그때 이 스필버그 감독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당시에 공포 영화의 최고의 거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코라는 영화를 만드신 히치콕 감독이었어요. 문득 야, 만약에 사이코를 만드신 이 히치콕 감독이 조스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서 이 히치콕 감독 영화를 다시 한번 리뷰해봤어요. 그때 무릎을 탁 친 겁니다. 먼저 아세요? 이 히치콕 감독의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보이고, 소리만 보이고, 칼만 보이고. 아, 조스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조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꼴기와 얼굴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것은 지금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 우리는 정답만 추구할까? 정답만. 우리 명식집에 과장님 모셨네요. 여기 과장님 모셨는데 바둑 둘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 바둑 둘 때 정숙들만 두면 이길까요? 질까요? 아마 질 겁니다. 단원수를 둬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정답은 과거의 지식입니다. 해답은 미래에 대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다른 답. 어떤 미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대한민국의 농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과거에 농촌진흥청장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 반성할 게 있어요. 청장 때 거기에 R&D를 하는 걸 알겠습니까? 근데요, R&D 대부분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연구, 이 중심이 있었어요. 정말 꼭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2019년도에 세계 농업인공지에 갔다 왔어요. 결심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 농업 분야에 소위 말한 AI 전문가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진흥청에 1000명의 학과원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AI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농협에 10만 임직원 중에 반이 금융 쪽입니다. 거기도 AI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식품기업을 찾아갔습니다. CJ, 하림, 거기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말로만 디지털 농업을 외치고 있었죠. 그 디지털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필요한 거, 정말 디지털 농업을, 아까 디지털 농업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성 있는 사람을 키워내려면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AI 전공자는 농업을 그냥 안 합니다. 게임 회사가 대기업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야, 농업 분야에 아무도 안 와. 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삼성을 찾아갔어요. 제가 삼성 출신이다. 삼성의 AI 교육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농업 쪽에 사람들을 키워주시오. 했더니요, 거기서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AI 인재가 한 회사에 들어와서요, 그 회사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5년을 걸립니다. 그래야 그 AI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AI를 가르치잖아요? 바로 접목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요새 우리 정혁 부장이 하시는 거지만 매경에서 이 농업인들 또 농업 관계자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I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2, 3개월 교육을 받고 AI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이 막 나와야 되겠다. 또 하나, 그겁니다. 다양한 AI 경진대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모여야 정보가 모이고요. 정보가 모여야 새로운 돈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AI 경진대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한번 이 소롱이 많은 아시아의 농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번 아시아 농업대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농업 AI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하나의 바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농업 추진을 왜 우리가 못할까? 전 세계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메타버스 농업 축제를 한번 한국에 만들어 보자. 여기서 한국의 다양한 푸드를 또 식품을 수출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내집만은 이겁니다. 디지털 강선원이 한국 농업의 미래다. 이 작지만 디지털로 무장된 이 경쟁력 있는 농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농업 문제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할 때 한국은 규모가 작아, 소농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결국 디지털로 무장된 이 경쟁력 있는 강선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런 강선원 육성이 우리 농업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